자, 10대와 통하는 윤리학. 우리 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여쭤볼 거는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챕터입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가족과 윤리 부분에서 이 양훈이라는 아이가 그 부모님이 나한테 단속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의를 워낙 너무 과하게 지킨다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본 부분이었는데 왜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냐면 그러니까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중이병이라고 하죠. 사춘기가 와가지고 약간 조금 사회에 대한 반항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관습이나 그런 거에 조금 그런 거를 조금 싫어하고 반항하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가장 마음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석원님? 저는 가장 재밌었던 건 그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전쟁이 이제 뭐 제가 전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즘 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도 많았고 또 전쟁이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 파트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진님? 저는 그 유선이가 말한 그 세계와 윤리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왜냐면 전쟁에 대한 게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석투님? 저도 주인님처럼 그 친구가 그 공부랑 그리고 어머니의 간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와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네, 저는 제일 처음에 윤리란 뭘까라는 부분에서 윤리와 도덕을 그냥 보통 구분 안 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윤리와 도덕을 구별해 놓은 점들이 새롭고 진짜 윤리와 도덕을 이렇게 구별하는 건가? 이 사람 개인적인 구별인 건가? 아니면 학계에서 이렇게 정말 인정받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 뭐 이런 것들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할 것은 67쪽에 생각해 볼 문제에서 봉사활동 의무화가 옳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1년에 몇 시간으로 정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모두 다 시키는, 현재는 지금 일단은 수업 시간이나 그런 시간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옳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말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저는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봉사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봉사라는 것을 함으로 통해 가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도 이런 것에 습관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될 때도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의무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다음 지석원님. 저는 굳이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봉사활동 하는 것 자체를 즐기거나 좋아하고 이러는 학생은 많이 있긴 있지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하는 건 보통 이제 내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봉사활동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막 자신이 나서가지고 되게 열심히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땡땡이 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굳이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진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오히려 의무화를 해서 성인이 돼서 안 좋은 기억을 억지로 했던 기억으로 남아서 더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봉사활동을
의무 때문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의무화를 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지석수님. 봉사활동 의무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의무화를 좀, 네, 좀 나쁘게 해석하면 약간 강압적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이런 의무화에 대해서 좀 더, 네, 천천히 그, 이런 거를 진행하면서, 네, 하면 언젠가는, 네, 이런 의무화를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네, 뭐 봉사활동 문화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저도 일정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봉사활동 자체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의무화를 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세련되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이가 얘기했던 그 봉사활동 의무화와 관련되어서 이 책은 윤리적인 면에서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봉사활동 의무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윤리적 관점은 뭐예요? 음,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응,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만큼 하는 거여가지고 응,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응, 교육적이지도 않고 응, 유령만 피우게 되고 보람도 못 느끼는 거니까 응. 자, 옳지 그래서 않다. 여기에 보면 그런 그 윤리관이 있지. 그 자유롭게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라는 윤리관이 하나 있어. 그게 뭐야? 윤리. 악마의 윤리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자유롭게 막 하다 보면, 근데 문제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 거야? 주석이 뭐? 신의 윤리. 네, 네. 아니지. 신의 윤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음. 배려하라는 거잖아. 아, 자유의 윤리대로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그럼 내가 자유롭게 한다고, 내가 갑자기, 준이 얼굴 한 대 때리고 싶다고 준이 뺨을 때려도 돼?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이러면서. 안 그러면서 되죠. 준이가 힘들 거 아니냐. 준이가 아프고 저기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원은, 자유롭게 하되 단 뭐라고 그랬어? 위에성의 남을 원칙. 지배하지 마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야. 그런 그건 위에서, 윤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의무화는 맞아 틀려. 틀리죠. 어? 틀려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걸 해야 되냐는 얘기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뭐 하고 안 하고 게다가 그게 뭘 하는 내가 봉사활동 안 했다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거야? 아니,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근데 왜 그걸 나한테 뭐 하느냐? 당연히요. 강요하느냐라는 얘기야. 왜 의무화하느냐라는 얘기야. 불이익을 주냐는 얘기야. 그런 점에 있어서 요런 그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또 봉사활동 이른바 숭고한 거야, 숭고한 거. 그리고 봉사활동이 숭고하다고 그래. 자, 봐. 준이가 선생님 이거 과자 좀 드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아이고 준이 선생님한테 나눠줄 줄도 알고 야 선생님 감독인데 이런단 말이야. 근데 준이가 뒤에 이래. 그런데 엄마가 주랬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감동이 어떻게 돼? 딱 나달리죠. 와장창. 와장창 깨진다는 얘기지. 네. 눈이 약간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봉사활동도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했을 때 그거는 착한 일이야. 근데 사실은 지석이가 그런 의무가 아니더라도 애가 봉사활동을 할 애란 말이야. 알아서. 근데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는 쟤 뭐다? 봉사활동 점수 달라고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뭐 든다는 거야? 뭘 준? 낮춰보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논쟁 중에 하나가 그거야.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보상을 주자라는 주장이 있어. 근데 그건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봉사활동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뭐 교통비가 없어서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내니까 최소한 뭐 그런 시급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더 뭐 할 거다? 늘어날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느덧 내가 하는 그 봉사활동이 그냥 10,000원짜리가 돼버리는 거야. 시급 10,000원짜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그냥 뭐 하는 게 나아? 알바. 내가 그냥 예를 들면 변호사야. 그럼 변호사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변론하면은 어디 가서 상담하면 1시간에 20만 원 받아. 그럼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땀 흘리면서 청소하는 봉사활동 1시간 하느니 차라리 1시간 동안 자기가 전문직 일해서 20만 원 벌어가지고 그중에 10만 원 뭐 하는 게 기부하는 게. 기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남의 집 청소해주고 뭐 고쳐주고 이런 봉사활동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들이 바로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야. 지금 이쪽 반대쪽에서. 반면 찬성 측에서는 왜 봉사활동 의무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 습관을, 잠깐만요. 음, 음, 봉사는 훌륭한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거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음, 거. 그렇지. 바로 과연 저절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냐라는 얘기야. 저절로. 그래서 이제 그 관이 다른 거야. 관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커다랗게 이제 우리가 성선설적 시각이 있어. 우리 흔히 말하는 맹자의 주장이에요. 반면에 순자의 주장은 성악설이에요. 그래서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뭐하다? 착하다.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오히려 뭐하다? 악하다. 나쁘다. 아니면 인간의 본성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뭐 등등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둬도 봉사를 하게 돼 있다. 그 마음이 우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반해서 이것도 뭐 해야 되지? 교육해야 해요. 학습되어야, 훈련되어야 봉사도 하게 된다. 그리고 봉사를 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가 더 뭐하다? 좋은 나라다. 봉사하지 않는 나라보다. 자, 이런 게 무슨 주의라고 그래, 이런 거를. 결과, 목적이 더 좋은 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음, 응? 이 책에. 이른바 공리주의. 어? 음, 공리주의적 윤리관. 그래서, 그러니 더 큰 이익이 있으니 그 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라는 얘기.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특히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하나 뭘 지적하냐면 우리나라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는 봉사 문화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기기까지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효과성, 과연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들이 얼마나 봉사로 순수한 봉사로 연결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별로의 효과성이 없다. 아까 하진이 같은 경우가 그런 입장이지. 괜히 역효과만 난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쳐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논박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봉사 말고 또 뭐가 나와? 69쪽 하단에 예절 교육에 관한 얘기가 나와. 예절 교육. 또는 윤리 교육도 그래. 자,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어. 어버이날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감사를 표현하게 하면 뭐 제일 좋겠지. 네. 근데 어떤 애들은 뭐 쑥스럽기도 하고 뭐 귀찮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냥 그걸 뭐 하는 경우도 있어?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럴 경우에 학교에서나 아니면 부모님이 야,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너네가 어버이에 대해서 뭐 해야지? 감사를 표현해야지. 또는 부모가 야, 너는 자식이 돼갖고 어버이날인데 아무것도 없냐? 어?
그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과. 왜? 애가 그걸 몰라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거를 억지로 시키면 그게 뭘 그 감사한 거냐. 엎드려 절받기라는 게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이거야. 그 어른이 아이가 자꾸 인사를 안 한다는 거야. 어른을 봤는데도. 한마디로 애가 뭐야? 싸가지가 없는 거지. 예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 이 애한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이 애가 인사를 잘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 근데 그런 질문했을 때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 직문직설로 유명하신 법륜 스님인데 법륜 스님이 뭐냐면 그 애도 자기 친구들한테는 뭐 한다는 거야? 반갑다고 인사한다는 거야. 음, 음, 근데 왜 부모한테 인사를 안 하고 어른들한테 왜 인사를 안 하겠냐는 거야. 자기가 반갑지 않고 자기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해? 인사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럼 그 사람한테 그 애한테 인사를 받으려면 부모나 어른이 먼저 제대로 뭐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주장을 하는 거야. 또 이런 주장도 해. 아니 왜 꼭 애가 먼저 어른한테 인사를 해야 되느냐? 아, 어른이 먼저 애한테 인사를 하면 걔도 인사를 할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 어때? 말 돼? 안 돼? 그렇죠. 말 돼? 음. 들어보니?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를 더 중요시 여길 건가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발성, 스스로 우러나게.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는 문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됐지. 이거를 의무화하는 거는 그냥 편의적인 발상이다. 어? 그러니까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발상에 불과하고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해 볼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거야. 자, 이 책이 물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적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이 책의 가장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이 이차적으로 이 책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 유익하다는 건 뭐냐면 요 봉사활동 의무화 어떻게 볼 거냐부터 시작해서 아까 뭐 군대 문제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가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논술 시험을 보게 된다면 그 논술 시험에 뭐해? 단골 소재야, 단골. 그리고 뭐 토론대에 단골 소재.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뭐야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어쨌든 이 책은 무슨 관점? 윤리적 관점에서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배경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아까 윤리를 제대로 잘 배우는 윤리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보는 일차적인 중요한 목표도 있지만 부수적인 그런 목표들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등. 아, 저, 음, 네, 우선 123쪽 보면은, 이 가격 파괴는 윤리적인가? 이 대형마트의 치킨에 관해서, 네, 얘기하는 이런 글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런 대형마트가 치킨 시장을 독점해가지고 혼자 이런 걸 다 파는 이런 행위는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거는 이거를 사먹는 행위가 딱 좋은 행위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소비자의 권리를 통해서 분명히 더 싼 제품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소형 치킨집이나 아니면 뭐 그런 치킨집에 소형이나 뭐 그런 치킨집들에 이 좀 더 번성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근데 또한 이런 소형 치킨집들을 이 사람이면서 이런 치킨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장거리적으로 봤을 때는 네, 소비자의 이런 권리 또한 네, 이런 소형 치킨집에서 좀 비싸더라도 사 먹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민님? 일단은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그냥 일반 치킨집들과 다르게 굉장히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킨들을 일반 치킨집보다 훨씬 더 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싸게 팔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싼 거를 많이 살 거고, 그럼 일반 치킨집은 당연히 피해를 보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아니면 정부 기관이 대형 마트에 이런 그 가격을 내려놓는 한도선을 정해가지고 이런 거를 막아야 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성님? 이게 그, 그쪽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그 작은 업체들의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약간 잘 양상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결국 이것도 대형마트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을 확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전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당하다고 보고, 또 소비자들은 이제 그 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뭐 원재료 같은 게 좋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원재료가 좋지 않고 맛도 맛있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작은 다른 업체들을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진님? 일단 치킨집 허락을 받으면 대형마트에서 파는 건 괜찮은데 무단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선생님? 네, 뭐 첫 번째로 이걸 과연 윤리적으로 따질 문제인가? 라는 부분들. 그냥 음식을 소비하는 것들이면 그냥 경제적인 논리를 갖고 봐야 되는 것인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 어쨌든 대형 마트의 치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또 그냥 배달을 시켜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부분에서 편익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그걸 사오려면, 왔다 갔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갓 튀긴 걸 먹어야 되는데 대형 마트에 있는 건 아무래도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경쟁력을 대형마트의 치킨이 과연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대형마트의 어떤 그런 전략적 차원, 손님 끌기, 미끼 상품으로 전략적 차원의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일반 치킨집이 망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생태계 차원에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럼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47쪽 보면은 여기서 음식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또 뛰어노는데 이런 거를 부모한테 방해된다고 이렇게 아이들 조용히 시키라고 하는 게 옳은 일일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음, 솔직히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게 되게 이렇게 시끄럽고 또 그리고 보기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기들은 아직 그걸 잘 모른다고 해도, 네, 그래도 결국에는 개인의 그걸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어느 정도, 네, 그 부모한테 그런 말하는 거는 네,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성님? 음, 뭐, 네. 질문 한 번만 다시 정확히 해주실 수 있나요? 잘 못 들어서 소리가.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 이렇게 떠드는 아이들에 대해서 음, 그런 떠드는 아이들이 시끄러운데 이런 아이들을 조용히 해달라고
그 아이의 부모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내용이었어요. 그거는 그냥 일단은 아이들이 식당 같은 데서 즉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막 소란을 피우고 이렇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이 그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도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떠드는 거면 부모가 아이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부모에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진님. 일단 그 아이도 존중을 해야 되지만 식당에 아이 그 2명 때문 거기 책에서 2명 정도 나왔는데 그 2명 때문에 모두가 그 식사를 깔 때 그 좋은 감정을 깨버릴 순 없는 거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기본 원칙은 아이의 특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해서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태도가 좀 여유 있는 폭넓은 그런 태도여야 된다는 것들이 기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도 뭐 얘기했다시피 공공예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부분들이 아이들 역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석이가 얘기했던 그 두 번째 문제가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제도화되는 게 이제 뭐야?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게 노키즈존. 노키즈존이 몇 년 아, 사이에 아주 상당하게 이제 문제가 됐어.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노키즈존 이런 걸 하면서 아동 혐오, 그다음에 그 부모 맘충이란 말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엄마를 벌레 취급하는 그러면서 이제 맘충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런 혐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이를 낳았을 때 그것들이 축복하고 환영하고 함께 키워주려는 어떤 이해하려는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도 아이를 낳을까 말까 한데 노키즈존이니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노키즈존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을 일반화하는 거잖아. 아이들 모두가 다 그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게 아니잖아. 근데 그렇죠. 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갈 수 없다라는 식으로 아예 배제시키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아이의 인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노키즈존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 반면에 아니 무슨 포차? 무슨 헌팅 포차 뭐 이런 게 있대. 젊은 맞아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러니까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이제 저기 뭐야 뭐 미팅, 그 즉석 만남, 뭐 이런 걸 하는 어떤 그런 자리라는 그런 영업 형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야? 입장을 못 들어가게. 금지시킨다는 거야. 또 왜? 그 사업의 뭐기 때문에?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서 그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업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한다. 라고 또 이제 뭐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 같은 경우에 그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볼 건가라는 점에서 이제 어쨌든 이게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이해에 관한 것도 우선인 건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공공장소라는 부분에서 그 공공장소의 예절을 가르치는 것들이 더 우선인 건가라는 그 논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직접 지도하면 안 되고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한다. 양육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쟁이 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행히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잘 지도를 하면 그나마 이제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될 텐데 오히려 그 부모가 아니 내 자식 그 하는 걸 왜 애를 기를 죽이냐고 막 이러면서 싫으면 당신 나가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다툼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일부,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그래도 막 그거를 배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부의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 반면에 대부분의 부모는 사실은 아이를 데려갔을 때 그 아이를 조심시키고 단속을 하지. 근데 이제 일부 부모들 중에 그렇지 않은 그런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 사이에서 양극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이 갈 건데, 그 양극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또는 그 양극단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노키존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좋은 해결책인 건가?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뭐야,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진 않은 건가?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거 보지 않았나? DNA 아, 네, DNA 탐정. DNA 그 보면서 그런 게 있어.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과 1대1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형질에 관여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한 형질이 여러 유전자가 관여될 수 있고. 지금 쌤이 이 얘기를 왜 얘기했느냐? 아까 아이들이 시끄럽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뭐 한다? 배제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 1대1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떠한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회 가장 커다란 현안,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지금 현재? 저출산? 뭐 저출산도 뭐 오래전부터 문제고,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제일 큰 문제가 뭐야? 뭐죠? 요즘에 제일 큰 문제가 어쨌든 그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네. 갈등이. 근데 의대 증원도 그냥 그거 유명하죠. 국가대학 학생들 정원을 늘린다라는 단순한 정책 하나잖아. 근데 그 네. 네. 안에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는 그냥 이렇게 탁 뭐 하나를 쳤을 뿐이야. 근데 그 친 게 도미노처럼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것들이 그 어떤 일들을 파생할 건가, 파생시킬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한 고려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킨집 그 이야기가 여러분 태어나기 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어. 여러분 태어나기 전도 이 치킨집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책의 시각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그 치킨집 시각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마트가 이렇게 치킨집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 그 반대의 논리처럼 소상공인들이 죽어난다. 어? 그다음에 그 대형 마트가 그걸 다 블랙홀처럼 다 그거를 쓸어 담을 거다. 라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그 대형 마트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 여론이. 근데 최근에는 대형 마트의 요 반값 치킨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환영받는 분위기로 바뀌었어. 아니 왜 똑같은 대형마트에서 똑같은 저기 정책을 시행한 거거든. 근데 네. 왜 10년 전에는 욕먹다가 왜 지금은 환영받아? 여론이? 그 이유가 뭐야? 뭐죠? 뭘 것 같아? 음. 커다랗게 선생님 생각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맞아요. 그래서 이른바 그 치킨 같은 경우도 치킨 한 마리에 과거에는 비싸야 한 12,000원, 13,000원이었어. 14,000원 뭐이 네. 정도. 근데 지금은 치킨 한 마리에 얼마? 24,000원, 2만 3만 원 원. 간다는 얘기. 음.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치킨 한 마리 먹는 게 너무나 이제 뭐해? 부담스럽게 된 거야.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는 치킨 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고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는 좀 실속형 그런 치킨을 찾는 어떤 그런 부분,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들. 즉, 요즘에 너무 물가가 많이 뛴 거야,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 치킨이 우리는 이 책에서는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했잖아. 자기 혼자 그 개인 영업하는. 근데 요즘 치킨집은 거의 다 뭐야? 응? 여러분이 아는 치킨이 다 뭐야? 어, 체인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지. 뭐 교촌이니, 네. 뭐 BHG니, 뭐 비비큐니 다 이런 것들이 프랜차이즈화 돼 있다는 거야. 물론 이제 그 각각의 개별 업소들은
프랜차이즈에 있는 소점포이긴 하지만 개별 사장님이 하지만 사람들이 그 프랜차이즈가 돈 많이 버나? 누가 돈 많이 버나? 대형마트가 돈 많이 버나? 결국 둘 다 뭐라는 거야? 골리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거야. 음, 옛날에는 대형마트와 그냥 무슨 신성동 치킨, 무슨 관평동 치킨, 이런 식으로 그 동네 그냥 그 혼자 지금 하는 그런 치킨집 하고의 어떤 그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옛날에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BHC라는 BBQ라는 또 다른 골리앗과 어? 롯데마트라는 홈플러스라는 또 다른 골리앗이 자기들끼리 그냥 뭐 하는 거다? 싸우는 거다 생각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지. 음. 자, 그럼 아까 선생님 그런 얘기 했어. 이걸 과연 뭘로 볼 거냐? 윤리적인 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걸 그냥 뭐의 문제로 볼 거냐? 경제주의적 시각으로 볼 거냐? 자본주의 경제에서 서로 뭐 하는 거야? 자유롭게 경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소비자들의 이익이 커진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 최근 들어서 근데 이제 또 하나, 요즘에는 그 치킨 값도 논쟁이지만, 요즘 또 최근에 또 가장 또 뜨거운 이슈, 이 유통 분야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야? 혹시 알아? 가장 뜨거운 이슈. 모릅니다. 어?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 여러분들은 경험 있나 모르겠는데, 테무 들어봤어? 알아요, 알아요. 음, 그거 알리하고 테무가 저기 싸게 파는 핸드폰 앱 그렇지. 유통업체인데 거기서 막 품질이 되게 안 좋고 막 음, 이상한 어떤 이상한 되게 안 좋은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 그거 때문에 문제.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알리나 테무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국의 쿠팡이라 생각하면 돼. 음, 중국의 쿠팡이 영역을 넓혀서 어디까지 온 거야? 한국까지 온 거야. 자, 그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산 제품을 사오긴 했어. 근데 직접 사오기 힘드니까 중간에, 가게 하는 사람들이, 중간 상인들이 중국에서 그걸 뭐에다가 사다가 자기 마진을 붙여서 팔았단 말이야. 그런데 중국의 그것들이 바로 오니까 그 중간 마진이 다 뭐 하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알리나 테무가 생긴 다음에 제일 피본 사람들은 중국에서 물건 수입하다가 우리나라에 뭐 하는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완전히 자기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직접 알리나 테무에서 뭐야 주문해서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끼느냐? 아까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이었잖아. 음. 근데 여기는 또 뭐가 끼는 거야? 중국과 한국, 애국주의, 애국주의라는 점에서 국가주의적 윤리관이라는 부분이 거기에 또 끼는 거야.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제품을 뭐 해야 되느냐? 구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품질 좋고 값 싸면 그냥 그것들을 뭐 해야 되나 구입해도 되느냐? 이른바 애국심과 관련되어서 그 윤리적인 문제지. 여기 나왔잖아. 윤리와 국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 또 그것과 관련돼서 또 하나 지금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게 뭐야? 핫 이슈가. 요 며칠 사이에 일본에 우리나라는 주로 카톡을 쓰잖아. SNS로. 근데 일본은 네. 라인을 쓴대. 라인. 일본이 라인을 주로 쓴다는 거야. 그 카톡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라인과 그 야후인가 야후 라인가 그렇다는데 거기서 일본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그 라인을 지금 뭐 한다는 거야? 라인이 그 털고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네. 일본에서는 그 뉴스를 네이버가 그 정보 관리 이런 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재를 받는 거다. 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우리 기업을 뭐 한다? 차별한다. 네. 음. 라는 식으로 해서 민족 감정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는 거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는 거야. 그런 점에, 게다가 이제 현 정부가 대일 관계가 어때? 현 정부. 대립하는 쪽이야? 친하다는 쪽이야? 지금이요? 현 정부. 지금 친한 쪽 아니에요? 현 정부는 그런 쪽 친하다는 쪽이야. 지난 정부는 일본과 계속 대립각을 세웠단 말이야.
네, 그러다 친한 보니까 거. 현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 정부가 그걸 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깔려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심에 놓고 볼 것인 건가? 뭘 판단의 우선순위에 놓고 볼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무슨 관점에서?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윤리적 관점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윤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윤리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해석은 또 뭐해? 달라져.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윤리적인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도 있고 정치적인 맥락도 있고 여러 맥락이 사실은 그 일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어떤 그런 분석하는 능력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냥 뭐, 정말 열받지 않아? 뭐만 했대. 짜증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준이가 얘기했던, 알리나 테무가 이른바 저가. 그래서 싸구려다. 그래서, 막 품질이 엉망이다. 그 유해 물질이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막 그 안 좋은 기사가 막 나온다는 얘기. 두 가지 시각이 있어. 하나, 사실이다. 진짜 그렇다. 두 번째, 애국주의적 기사다. 애국주의적 기사이기 때문에 쿠팡이나 이런 쪽에서, 광고를 따고 그래야 되는 우리 국내 신문이 일부 쿠팡의 경쟁자가 되는 그 중국의 어떤 그런 기업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깎아내리고 있는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반론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싸면 당연히 뭐 하지? 품질이 맞지. 좋아, 나빠? 나빠요. 나쁘지. 비싼데 품질이 나빠야 문제지. 어? 그러니까 비싼 거 사면은 품질이 뭐 할 텐데? 좋을 텐데 싼 거 네, 사놓고 비싼 품질을 기대하니까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오히려 도둑놈 싶보라 아니냐? 이런 식의 반론하더란 얘기야. 말 돼, 안 돼? 네. 네, 그런 점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들,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들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런 논쟁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누구야? 진행해. 있어. 아, 제가 하는 질문은 이렇게 89쪽에 청소년들의 언어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현재 청소년들의 언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하나씩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일단은 뭐 비속어욕 이런 것도 있겠는데, 그 말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비꼰다던가 약간 꼽준다던가 이런 게 되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욕하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뭐 막 사람을 막 뭐 기분 나쁘게 인신공격을 막 한다던가 뒷담을 한다던가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고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어 문화 중에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이? 네. 일단은, 저도 그 욕도 일단 문제가 많지만, 일단은 뭐, 욕보다 요즘에는 약간 그런 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패드립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상대 부모님을 욕하는 그런 언어 습관이 요즘 애들한테는 조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욕은, 그러니까 실제 욕을 사용할 때는 실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거나 아니면 깔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쓴 욕을 써요. 근데 근데 패드립은 아무리 그렇게 쓴다고 해도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네. 하진님? 저 질문을 못 들어서 다시 질문 말해주실 수 있나요? 그 청소년 언어 문제가 89쪽에 청소년 언어 문제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현재 청소년들의 언어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전, 그 뒷담화라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말하면 바로 앞에서 풀 수 있는데, 싸우더라도
일찍 오해 없이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뒷담화는 점점 꼬리가 길수록 밟힌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뒷담화가 이어지다가 결국 자기가 뒷담화를 한 대상에게 그 얘기가 들어가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땐 대다수인 것 같아서 뒷담화가 좀 안 좋은 그 언어 문화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이석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욕 같은 게 전부 다 이제 생활에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추임새, 뭐 감탄사 뭐 이런 걸로만 해도 그냥 욕을 쓰는 막 이런 친구들이 많고 저는 이런 습관이 잘 잡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가장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뭐, 욕 같은 경우에 뭐 혼자 뭐 자신을 발산하는 것까지야 큰 문제 없고, 듣는 사람도 이렇게 함께 뭐 불쾌하지 않는다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지만 아, 합의 안 된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쨌든 욕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협감을 줄 수도 있고 또 욕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말도 이렇게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구별해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평상시에 무심코 하던 욕이 어떤 중요한 순간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도 불현듯 욕이 튀어나와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욕은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89쪽에 역시 이제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0쪽 다어째 줄 이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지서 원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알겠습니다. 윤리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먼저 외래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순우리만을 써야만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어를 오롯이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어란 서로 섞이며 변화하는 것이라며 외래어 사용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잠깐만 거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이른바 순우리말 사용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라던가 뭐 일본어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일본어 이런 것들 우리 생활 속에 일본어 찌꺼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일부러 이제 그런 캠페인 그런 운동을 또 이렇게 펼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한쪽에서는 너무 국수주의다. 너무 편협한 생각이다. 언어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상호 교류하고 변화 발전하는 것들이 언어의 특성이고 언어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언어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점에서 언어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맡게 된다라는 점에서 자유주의 어떤 관점이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소개하는 거야.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다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아픈 역사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의 특성상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남발 등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적 피해의식이 넓어지고 있으며 이미 생활 속에 뿌리내린 말을 굳이 지워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이처럼 외래어 사용 문제는 우리말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순우리말을 쓰자는 주장에 동의하고 거기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고귀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주장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자, 그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분은 우리가 외래 일본어 뭐 이렇게 이걸 쓴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볼 수 없다?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이건 윤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또 그런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민족적, 역사적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저자의 일관된 흐름, 이 저자의 혹시 입장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저자가 갖고 있는 입장을 혹시 알아? 공통적으로 좀 보이지 않아? 이 저자는 좀 이런 사람이다.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거 혹시 못 느꼈어? 음, 중립적인? 음, 중립적인? 또, 이런 부분. 물론 이거 뭐 양쪽을 다 소개를 하고 있어.
근데 전통 예절이나 이런 것들, 뭐 제사 지내는 것들,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까 봉사활동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이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그 역사성, 흐름 이런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거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는 일본어 사용 이것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윤리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해?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러나 사용한다고 해서 뭐 할 수 없다. 욕할 수 없. 윤리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이 현대에 맞지 않는다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걸 그렇게 습성으로 오랫동안 그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도 뭐 해야 된다? 존중해야는 거. 존중해줘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도.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건가라는 분에서 도 아니면 뭐가 아니야. 어떤 문제는 도나 모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이분법적으로. 근데 사실은 도, 모 말고도 뭐가 있다는 거야? 개, 걸, 윷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아니면 심지어는 왜 꼭 윷놀이 해야 되는데 나 윷놀이 안 할 거야. 라고 그 판 자체를 왜 다른 판을 깔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도나 모 이른바 그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라는 거가 되게 명쾌해 보이고 단호해 보이고 해서 긍정적인 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가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들을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석이 뭐? 지석 오늘 숨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다음 사람 누구야? 자요. 음, 이제 누구였지? 그 애들끼리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는데 그 중국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음, 했던 그 한 친구가 자기는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에 봉사활동을 가고 싶다고 하고 음, 한 친구가 중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 굳이 중국을 봉사활동을 가야 되냐고 다투는 내용인데 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자, 저는 정리하면 해외 봉사활동 그 반대 논리는 뭐야? 우리나라도 뭐 도와주 봉사활동할 때 많다. 근데 굳이 왜 해외까지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하진이 얘기해. 일단 저는 물론 사람의 자유지만 봉사활동 어디를 가든 봉사활동을 근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 못 사는 나라들에 비해서 잘 사는 편인데 중국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중국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지석 원님. 일단은 그 봉사라는 게 이제 우리가 모든 어느 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 그쪽에서도 이제 좀 사는 게 힘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존재하는 법이고 그리고 중국으로 봉사 활동을 간다고 한국의 봉사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보다 좀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봉사는 어느 나라에서 하든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럼 박준희님. 그래서 지성님과 같이 일단은 봉사라는 것 자체가 지원, 지원하는 사람도 안 그래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지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자유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고, 그 다음에 어느 곳이든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윤지석님. 저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봉사활동은 그냥 남 돕는 활동이 봉사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런
그냥 남 돕는 이런 활동이랑 그런 더 뭐 상황이 안 좋은 날 이런 거라 하는데 크게 물고 늘어질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네, 저도 뭐 이렇게 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곳 내서 필요한 곳에서 하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그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경우에 그걸 또 참고해서 그 최종 결정은 결국 개개인들이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맥락, 아까 어?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내 주변을 먼저 해야지. 내 주변을 보살피지 않고 어떻게 남을 먼저 보살피냐라는 어떤 그런 견해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효과성. 이왕이면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더 효과적이지 않냐. 왜 좀 잘 사는 사람을 도와주느냐. 라는 점에서 이제 효과성을 둘러싼 그 논쟁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하고 공자 맹자하고 유교 사상하고 그 다음에 묵자라고 들어봤어? 묵자 같은 경우는 겸해 사상이거든. 목자 겸해 그 겸해사상 어? 이 학계에서 겸해상인데 묵자의 겸해상은 그러니까 목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근데 공자 맹자의 유교는 무의적인 아, 가족, 그 다음에 친지, 그 다음에 지역, 사회, 국가, 세계. 마치 뭐야? 아까 도미노처럼 점차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나를 살피고 내 가족을 잘 챙기고 그리고 나서 여력이 있으면 더 이렇게 자꾸 그 서클을 뭐 하라는 거야? 확대시켜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묵자는 그게 아니라 나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 뭐라는 거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 사람 그 자체로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럼 해외 봉사 나가는 사람들은 공자 맹자 쪽에 더 가까운 거야, 묵자 쪽에 더 가까운 거야. 목자. 묵자 쪽에 더 가까운 거야. 그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면 누구나 도움의 손길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공자 맹자였던 건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나, 국가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그런 또 이제 왜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뭐 이런 또 반론을 해. 뭐 반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만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되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있어. 그 최하층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많이 도와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월 1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의료, 교육 뭐 이렇게 주거 이런 서비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말고 그 위에 차상위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럼 이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여가지고 나라에서 100만 원 정도 도와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5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얼마나 돼? 150. 150만 원 되지. 근데 60만 원 버는 사람은 나라에서 안 도와줘. 그럼 아, 그 얼마인 거야? 60. 60만 원이고. 그러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야? 불공평. 역전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려면 아예 확실히 가난해야지. 안 그래 애매하게 그 차상위층, 그 차상위층들에서 사실 상당히 그 문제가 발생을 해. 실제로. 그냥 어. 그러니까, 어? 그냥 음.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가난함에 따라 가지고 음. 돈을 차등으로 지급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어. 그런 아이디어에서 50%를 기준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2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180만 원이면 20만 원 도와주고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도와주고 50만 원이면 150만 원 도와주고 그렇게 네. 해서 얼마를 맞추자는 거야. 200만 원을 맞추자는 거야. 근데 또 200만 원을 또 맞추면 그럼 내가 굳이 180만 원 벌려고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노력할 필요 없지. 어차피 내가 50만 원 벌어도 150만 원 돼서 200만 원 되는 거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럼 또 어떤 또 꾀를 내냐면 부족한 거에 50%만 도와주는 거야. 180만 원에 20만 원 부족하잖아? 그럼 10만 원 더 돼서 190만 원 되는 거야. 음. 100만 원이면 200만 원, 100만 원 부족한데 거기 50만 원 도와줘서 150만 원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려고 안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그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이디어, 방법들, 뭐 이런 것들도 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책 그 14쪽에서 이 책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우리가 학교 교과서가 뭐야? 도덕. 도덕.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윤리로 바뀌어. 아, 윤리로 바뀌어. 그래요? 아, 맞아. 도덕이라고 안 하고 윤리라고 그래. 그리고 윤리와 또, 사상. 근데 이 책에서는 근데 윤리하고 도덕을 어떻게 그렇게 구별하고 있지 않아. 어떻게 구별하고 있어? 윤리하고 도덕을. 14쪽 읽어보고 한번 여러분 윤리는 어떻게 도덕을 행하는 것. 주석이 뭐라고? 윤리는 도덕을 행하는 것이라고. 윤리는 도덕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도덕이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실제 행동을 뭐 하는 거? 판단해 보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윤리라고 한다. 네. 라는 식으로 지금 이 책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이렇게 구별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도덕과 법의 관계는 알아? 도덕과 법의 그러니까 관계. 네, 그러니까 도덕은 법은 그러니까 안 지키면 아예 인간적으로 처벌을 법적으로. 받는 거고 음, 도덕은 안 지키지 않아도 처벌까지는 받지 않는데 마음의 양심에 걸리는. 그렇지. 도덕은 그래서 우리가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그럽니다. 지켜야 될 도덕이 많은데 그것들 중에서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거는 안 지키면 혼난다. 라고 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법이고 강제성은 없지만 벌은 안 매기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면 이거를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것들이 우리가 도덕이고 그런 도덕과 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이런 도덕과 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를 윤리라고 그러고 이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쪽에 윤리적 주관주의가 뭐야? 윤리를 각 개인이 정해야 된다는 입장. 어, 옳고 그름이 뭐야? 사람마다 서로 뭐하다? 다르다. 옳고 그름이. 아까 수업 시간에 준이가 막 맛있는 걸 이렇게 막 먹어. 그래서 준이 입장에서는 뭐해? 내가 내 과자 내가 먹는다는 건데 어차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애들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뭐 먹는다는데 그리고 내가 뭐 수업하는데 더 집중하는데 뭐 누가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다. 윤리적으로 문제 없다 생각해. 근데 하준이는 막, 준이 저거 봐. 지가 이렇게 과자 먹으면 나도 과자 먹고 싶어지고, 나 지금 한참 다이어트 하는데, 저 몹쓸 인간,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 저 비윤리적인 인간. 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음,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과연 이렇게 윤리적인가 윤리적이 않은 건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건가, 기준이 다른 건가, 아니면 절대 윤리가 존재해서 응? 어느 시간대나 어느 공간에서나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뭐해?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이제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특히 내가 얘기하는 게 그 절대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상대적이다. 그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주관적이다. 각 개개인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라는 쪽이. 자, 어때? 현대 사회로 갈수록 절대주의가 더 득세하는 것 같아? 상대주의가 더 득세하는 것 같아? 어, 응? 상대주의. 상대주의. 상대주의가 네, 지금. 근데 이제 이 상대주의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 음, 상대주의는 어떤 문제가 생겨? 경쟁? 어? 상대주의는 어떤? 음, 자, 여러분이 음, 피구를 하는데, 발야구를 하는데, 각 학교마다 발야구 규칙이 뭐해? 달라요. 달라요. 다른단 말이야. 자기네 학교에서만 할 때는 문제가 없어. 근데 두 학교가 뭐 하려면? 달라요. 같이 게임을 하면 하려면 각자 자기들 규칙 갖고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없다라는 거야. 그게 그 상대적 윤리가 안에 갖고 있는 문제야. 윤리적 주관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럼 그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윤리를 적용을 해야 될 건가? 라는 부분에서 답이 없다는 거야, 답이. 어? 자,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은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리의 문제를 신의 윤리와 악마의 윤리. 신의 윤리는 뭐? 어떤 정신을 제일 그 중요시하는 거야? 배려, 배려. 악마의 윤리는 자기 자유. 자신. 자유. 아니, 자유. 근데 네, 악마 잘, 윤리가 되게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자유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신의 윤리는 배려라는 말은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음. 남이 하기 싫은 일이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면 남한테도 뭐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 시키지 말라는 거야.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남도 뭐 할 거라는 거야? 하고 싶을 거다. 하고 싶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남에 대한 배려라는 그런 부분들.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런 것들을 갖고 살면 이 사회가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야. 반면 악마윤리 자유는 내가 그냥 뭐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야. 단 악마윤리가 문제가 되는 거 아까 얘기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것들이 그 뭐야 무슨 원칙이야? 무위해성의 원칙? 네, 무이해성은 맞아요. 무 없다. 위해성 위해를 끼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아니,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 무위해성의 원칙들. 그다음에 이제 공리주의 윤리로는 아까 말했듯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가 더 뭐해지는 방향으로 좋아지는 방향으로 그 일이 결정됐다라면 그건 뭐다? 윤리적이다. 근데 그 결정이 이 사회가 좋아지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거는 비윤리적이다. 라고 그 기준점을 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조금씩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라는 또 철학자가 있어. 사회학자 철학자가 있는데 그 롤스라는 사람은 그런 암흑, 장막 이렇게 하는 거야. 준이하고 지석이하고 누가 사장이 되고 누가 직원이 될지를 몰라. 그럴 때 사장과 직원의 월급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거를 준이가 사장이고 지석이가 직원이면 사장은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직원은 직원이 더 많이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준이하고 지석이가 누가 사장이고 누가 직원이 될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둘이서 그 결정하라고 그래 먼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지석이가 사장입니다. 준이가 직원입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석이가 사장이 많이 가져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없죠. 왜? 그랬다가 자기가 뭐가 되면 직원. 돈 뽑으면 난감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장과 직원이라는 부분들에서 좀 뭐 한다는 거야. 적정한 어떤 그런 선을 타협하는 선을 갖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대사의 어떤 그런 문제가 지금 뭐 아까 의대 증원 문제 갖고 얘기했는데 그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이게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그걸 결정하려고 하니까 절대 뭐 할 수 없는 거야. 포기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거 결정을 할 때는 뭐 제3자가 결정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런데 또 제3자가 뭘 알겠냐, 전문가들이 그걸 알지.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라라고 해서 음. 부란 무엇인가, 부자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 어떤 부자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았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건데 지금? 주치소가 몰라요. 추리가 하길래 저도 했어요. 주석이 하는 거 따라한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잘 지내시고 주말 안녕. 계세요. 안녕하세요.